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자기 이해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거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꺼주셔도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단어에 주목을 했었죠? 어떤 단어?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세요?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했었죠? 네. 싱크.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IBM의 창업자였던 토마스 왓슨이 이 IBM의 정신, IBM의 모토가 싱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IBM의 싱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싱크 위크를 표방한다, 주창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싱크 위크라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은 싱크를 하는 기회와 시간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과 구조를 우리는 구축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IBM을 넘어섰죠.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주창한 것은 싱크 디퍼넌트. 누구죠? 네. 스티브 잡스. 다르게 생각하자. 싱크하고 또 싱크를 구조화하고 체계화하고 그 가능성과 기회를 더 넓히는 싱크 위크보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예 그 싱크 그 자체를 다르게 하자. 그래서 애플의 신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도 나도 이제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기업, 학교, 네? 심지어 교회까지, 그죠? 교회들도 뭐 싱크가, 싱크 지저스 뭐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싱크를 갖다가 주창했는데 계속 헛다리들을 짚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했죠. 이 싱크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그 인문학적 흐름 속에서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싱크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생각이잖아요. 단순히 이 단어의 어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다. 그래,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 서양 사람들이 싱크 하니까 IBM이 뭐 약자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IBM이 싱크를 하다가 컴퓨터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싱크 위크를 통해서 이 어떤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의한 그 새로운 어떤 컴퓨터 문명을 그 IBM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또 어떤 문명적인 어떤 그런 진전을 이루어냈죠. 그리고 싱크 디퍼런스를 통해서 또 스티브 잡스는 완전히 애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회사를 만들었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혁명적인 어떤 그러한 그 기술, 그 중심에는 인문학을 신봉했던 그 창업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신적 지주를 서양의 인문학 전통에서 만들었다. 그럼 이 싱크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양 철학사와 또 문명사와 인문학적 그런 관점을 갖고 이해해야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단순히 생각을 크게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 싱크빅 이런 차원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누구나 생각을 하죠. 하지만은 제대로 된 어떤 생각. 여러분, 결국은 이 인류의 모든 문명이라는 것은, 인류의 모든 문명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죠?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이 현실화되는 것이 문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인간이 생각한 것들을 계속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 문명화의 과정이 계속 발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현실화되는, 문명화되는 이러한 그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철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그 철학의 시작은 뭐냐?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시작점을, 소크라테스가 그 생각의 출발점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 서양 문명사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럼 생각이 없었냐? 있었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생각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산속에서 온갖 잡새가 물어대듯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의 출발점을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서양 문명은 그 생각을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 뭐냐? 뭘 알라는 거죠? 너의 무지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네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네가 아는 게 아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소크라테스에게 대화법에 의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라는 그 무지에 대한 자각이 생각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난 뭘 안다. 난 알아. 그 당시에 그 소피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 소피스트들은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변론가들, 변증가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막 그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피스트들과의 논쟁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이겨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네가 알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정말 너의 생각이냐? 결국 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착각을 갖고 있었구나. 난 아는 게 없구나. 난 생각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고 내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생각의 출발점이야. 그걸 인지하는 것이 생각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 나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출발점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개인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이 없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올바른 생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다고 착각을 해요. 안다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지라는 것은,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동서양이 일치해요. 동서양이.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뭐죠?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이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습득해서, 여러분이 검색해가지고, 인터넷 검색,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자, 네이버 박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탁 쳐요. 그래서 거기서 대한 정보가 딱 떠요. 그걸 읽어봐요. 이제 알았다. 안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검색하는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 21세기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검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안다는 것은. 알면요, 사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색이라는 게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검색만 하는 사람은
사색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요 바보짓이에요. 컴퓨터는요 업무의 도구지. 거기서 여러분 그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습을 하는 도구, 업무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컴퓨터를 이용할 뿐이지 여러분 절대 검색을 통해서는 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자는 사색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이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의 출발점이 뭐라고 했죠? 소크라테스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올바른 생각이, 알미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지에 대한 자각이 최초의 뭐예요? 지식인 거예요. 알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뭐냐? 바로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사색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야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이제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여자를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안다는 것이 뭐예요? 단순히 뭐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두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두 존재가. 그죠? 두 존재가. 예. 이 사람들이 나와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 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어요. 결혼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을 했는데 서로가 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서 서로가 알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알의 결과가 뭐였어요? 뭐였죠? 그 알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서로 떠넘겨요. 그렇죠? 뭘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최초의 인류가 안 건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안 건 뭘까요? 서로 다르다는 거.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차이를 아는 것, 무지를 아는 것, 부족한 걸 아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알의 시작이고 그 과정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다음에 나온 그 학자가 누구죠?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죠? 동굴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제가 이 싱크도 굉장히 동굴의 비유의 핵심이 싱크예요. 동굴의 비유가 있는데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동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실상을 못 봐요. 그렇죠? 항상 동굴 밖에서 비쳐 들어오는 그 빛에 의한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생각의 과정이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그 생각의 과정과 그 방식이 옳은 걸까요? 틀리죠. 이게 바로 뭐냐? 도케오.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도케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 나온 육에 속한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도케오고 이게 육에 속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생각을 해본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동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동굴 밖에 나가본 사람만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 끌어낼 수 있죠. 그렇죠?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야 우리 나가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게 플라톤이 말한
철인 정치의 시작이에요. 철인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다스려야 되느냐? 동굴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똑똑한 놈, 동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제일 힘이 센 놈, 동굴 속에 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잘생긴 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동굴 안에서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밖에서 오는 이게 철인이에요. 철인. 이 철인이 누구냐? 이 철자가 무슨 철자죠? 철학할 때 철자예요. 아는 자, 깨달은 자, 알물 깨달은 자.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불교의 부처가 누구죠? 석가모니가 뭐죠? 깨달은 자예요. 그죠? 우연일까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자연스러운 어떤 사고의 어떤 일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도케오, 그리스어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라고 그랬죠? 네? 내가 다시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 적으세요. 네. 노에시스라고 그랬죠? 동굴 밖에 있는 사람들, 실체를 바라본 사람들이 실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노에시스예요. 이 생각.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만 진정한 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싱크라는 것은 뭐냐? 고대 그리스, 중세 이전까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이 도케오에서 노에시스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동굴 안에서 동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싱크였던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였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싱크의 시작이었고, 또 이것이 찬란한 그리스 로마 문명을 만들어내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동굴 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현상의 세계예요. 현상의 세계.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현상이에요. 그리고 동굴 밖의 세상은 뭐예요? 예? 본질의 세계. 이데아, 아르케. 이게 다 여기 본질의 세계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추구하는 것. 이게 고대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을 만든 싱크의 힘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중세로 넘어와가지고 이게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로마가 무너졌어요. 로마가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무너졌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는 뭐예요? 국교가 카톨릭이었어요. 그죠? 카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뭐예요? 신의 도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그 국교가 되고 난 수세기가 지났잖아요. 그들의 세계관은 이 로마 카톨릭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엔 누가 있어요? 지상에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인 교황이 있어요. 그죠? 여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방 족속에 의해서 함락당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를 버리고 어디로 튑니까?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도망가잖아.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견고하게 믿었던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로마는 뭐예요? 본질의 세계예요. 그죠? 본질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민족은 뭐예요? 이방 문명은, 야만족들은 현상의 세계예요. 현상의 세계에 의해서 본질의 세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돼요? 그때 팽배한 것이 회의주의.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 사상적 사조는 뭐예요? 회의주의였다.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이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재건한 그 생각은 뭐였냐? 제가 말씀드렸죠. 존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것이 의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질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가 진짜고 현상의 세계는 가짜였단 말이에요. 현상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에 종속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현상의 세계가 본질의 세계를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존재마저도 자기 존재에 대한 그 회의.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본질의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도 결국 뭐예요? 신의 창조물로서 내가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신의 세계가 무너졌다고, 그 체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도, 이거 진짜 나의 존재도 의심하는 그런 회의주의에 빠져 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회의주의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다 속고 있다는 거다. 우리는 신에게 속았고 종교에 속았고 세상에 속았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 뭐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지독한 그 회의주의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속고 있을지라도 내가 속고 있다는 그 자체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 다 거짓이고 내가 속고 있다 할지라도 속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반증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놀라운 얘기야. 그렇구나.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낸 거예요. 근데 내가 존재하면 누가 또 존재가 증명이 되죠? 나 외에 다른 사람. 그죠? 타자가 증명이 돼요. 그죠? 타자.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타자죠.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타자잖아요. 이것들로 다 존재하는구나. 존재하네? 그렇다면 그러면 나와 타자가 존재하는 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겠어요? 존재하지 않겠어요? 존재하죠.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나와 타자와 또 나와 타자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다. 그런 거로 창조주가 계시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지금 우리의 현대인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라고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문명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가 열려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은 이 본질의 세계가 먼저고 그 본질의 현상으로서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상은 그런데 이게 무너졌다고 그랬죠. 로마가 함락됨으로 이 세계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다시 세우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출발점은 뭐예요? 창조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한 나의 존재로부터 출발했죠. 현상의 세계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귀납법적인 거예요. 대존재가 명제가 주어지고 고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연역적 사고가 이제 개시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했던 거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시대의 하나의 그 시대적 어떤 그런 이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은 위로부터 내려온 문명이에요. 특히 고대 그리스는 신화의 세계잖아요. 신화를 현실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의 세계, 어떤 본질의 세계, 영혼의 세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어거스트에 의해서는 뭐예요? 나로부터 출발해요. 모든 것이. 그것이 중세 문명이 그때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싱크는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근대 유럽으로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죠? 데카르트. 그 화이트헤드가 한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데카르트 이전에 그 유럽의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였고, 데카르트 이후 근대의 유럽의 철학은 데카르트의 각주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경험론이니 관념론이 모든 그 인문학적, 철학적, 문화적, 문명적 사조들이 막 여기서 생겨났다고 했죠. 근데 이 데카르트가 얘기한 명제가 뭐예요? 데카르트가 얘기한 명제.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거스틴은 나는 속고 있을지라도 속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밌어요? 그 나를 증명하는 그 증명의 출발점이 뭐예요? 속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어거스틴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내가 뭘 알던, 내가 어떤 사실을 알던, 그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던, 그것을, 무엇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던, 또는 아예 그냥 내가 그것을 잘못 알고 속고 있던, 아무튼 그 속고 있는 그 행위 자체도 내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데카르트는 속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생각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이 말에 의하면. 그죠? 존재가, 그리고 또 유명한 말 있죠. 누가 했죠? 파스칼이 했나요? 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죠. 네, 갈대. 생각에 주목하게 되는 건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생각이냐? 위로부터 오는 생각도 아니고, 이 시대의 생각도 아니고, 나 개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카르트로부터 개인주의가 출발했다고 그랬죠? 경험주의가 출발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나의 생각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정신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대륙으로 건너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프랑스 대혁명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독일로 넘어가서는 관념론으로 이게 발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데카르트가 말한 띵크였어요. 자, 그럼 이 싱크가 그 근대 정신이 데카르트부터 시작돼가지고 그것이 데카르트의 싱크가 꽃을 피운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신대륙 문명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죠. 처음부터, 시작부터.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왕정으로 또 시작해가지고 이게 사회적 발전, 혁명을 거쳐가지고 이제 민주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 독일의 관념론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돼요? 그 미국의 유명한 실용주의. 예? 프래그마티즘. 아시죠, 여러분? 실용주의가 됐고, 그 실용주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러분 만들어진 나라예요. 물론 모든 나라들이 만들어졌지만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 하고 만든 나라라는 거죠. 여기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건 민주주의 정신, 자유주의 정신, 개인주의. 그렇죠, 여러분? 네? 미국은 지금도 개인이 총을 휴대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요. 근데 데카르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칼잡이였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데카르트는 군인이었어요. 데카르트는요, 여러분, 그 유럽 당대의 철학자보다는 칼잡이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네. 결투에서 져본 적이 없고,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어요. 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나의 존재를 소중하니까. 네. 그죠? 그게 다 미국이 지금 총을 개인 무기를 휴대하고 정당방위가 아직도 합법적인 그게 다 이런 사상적 흐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그 근대 유럽의 정신이 싱크가 꽃을 피운 것이 미국의 신대륙 문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신대륙 문명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IBM의 토마스 왓슨이 뭐예요? 다시 싱크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싱크. 신대륙 문명의 싱크는 뭐냐?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컴퓨터였던 거예요. 컴퓨터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 디지털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달시킨 게 누구예요? 싱크 위크를 주창하던 빌 게이츠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네? 스티브 잡스. Think Difference.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뭐예요? AI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는 이 싱크라는 것을 고작 어느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도 그 IBM의 창업자 토마스 왓스처럼 빌 게이츠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머리를 비상하게 잘 훈련시키고 머리를 잘 써가지고 우리도 부자가 되고 우리도 한번 성공해보자. 이런 수준으로 우리는 싱크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겠냐고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IT 뭐라고요? IT 소장농 국가라고 그랬죠. 이 IT 관련의 그 매출의 그 이익의 80%를 우리는 라이센스로 다 주고 있어요. 어디에? 미국에. 여러분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잖아요. 뭐 삼성이나 LG든 삼성이 돈을 제일 많이 벌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삼성 그 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특허권들, 퀄컴사라든지 이런 데들, 거기가 그 이익의 대부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싱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 결국 이 싱크라는 것은 지능이 뛰어나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한테 얘기한 것처럼 너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생각이 아니야. 진정한 생각은 뭐냐? 네가 아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생각의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틀렸다. 나는 무지하다. 이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을 시작도 하지 않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죠?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랬죠? 회개는 뭐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는 기독교 버전으로 바꾸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식견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인문학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내놔도 뒤지지 않을 그런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고 그런 민족적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죠? 우리 너무 인문학을 중시하다가 어려움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그게 일제의 잔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일본 마지막 총독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라 그랬죠? 가장 무서운 걸 우리는 이 조선 땅에 심었다. 그게 뭐예요? 인문학을 없애버린 거. 인문학을 없애버린 거. 일제의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 자, 생각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교양을 많이 쌓고 아는 게 많고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모르면 어때요? 그죠? 근데 인문학을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인문학이 바로 이 생각하는 법을 가리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라는 것이, 객관적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발전을 했고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그러한 어떤 역사적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생각의 발전의 과정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인문학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요,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저희 아버님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책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그 책들이 꽂혀 있으면 저는 그 영문도 모르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었는데, 그 아라비안 나이트가 동화 아라비안 나이트가 아니에요. 네? 1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원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로 제가 그 중동 언어, 아랍어를 모르니까 읽을 수 없고, 그 책이 어떤 그 일본의 유명한 아랍어 그 학자가 번역한 것을 또 우리나라 한국 학자가 번역한 책인데 12권의 아라비안 나이트를 제가 읽었어요. 야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야한 것만 관심 가지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뭐 동화 아라비안 나이트 무슨 뭐 만화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수준이 같았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러니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버님이 그 책을 버리지 않고 우리 가족 중에 읽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걸 서재에다 꽂아 놓으셨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뭐지? 하고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뭐 야한 내용도 나오고 그림도 뭐 이제 재밌는 그림도 나오고 하니까 야 이거 읽어봐야 되겠다 호기심에 읽었지만 시작은 그랬지만 나중에 그 차원을 넘어서 버리게 된 거죠. 나중에 중동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 사람들의 문화습관, 이런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어렵더라도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야 돼요. 그건 아이들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외우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게 학습 그게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 소크라테스는 몇 년도부터 태어나서 누구 어떻게 되고 뭘 했고 이게 뭐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플라톤이 그 동굴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그 동굴의 비유의 그 핵심이 뭐냐? 그 철인 정치의 핵심이 뭐냐? 이런 것만 알면 됐지. 왜 그걸 가지고 그 전혀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요. 근데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사교육과 공교육을 나눠져 있잖아요. 공교육은 뭐냐면 노동력을 얻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제도로서 그 교육 제도로서 만든 것이 공교육이에요. 거기는 리더를 키우지 않아요. 여기서는 인문학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요. 근데 사교육 쪽은요. 인문학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 명문 고등학교 가운데 인문학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가보고 싶은, 유학 가고 싶은 대학이 하나 있는데 4년 동안 다른 거 없어요. 4년 동안 인문 고전 100권을 읽는 거예요. 네. 수업 방식은 읽어와서 그 교수하고 학생들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 한 권을 뗄 때마다 그거에 대한 레포트를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우린 스탠퍼드 이런 데를 와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요, 그 다음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문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싱크라는 단어조차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아이들한테 싱크빅 학습지혜 그러면 싱크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이제 서양 문명에서 생각의 출발점은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생각의 시작, 거기서 생각은 출발된다. 생각되어온 생각, 이 출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쭉 그 흐름이 있는데, 이 생각에 대한 이 영역이,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 아세요? 프로이트. 근데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금기사항이죠, 사실은. 예. 이 사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전까지의 생각은 항상 철학적, 그 다음에 종교적, 그런 영역이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네. 또 어떤 예술의 영역. 네. 생각이라. 근데 프로이드 이 사람이 딱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은요, 물론 이것도 갖고 있죠. 이 유산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무엇이 플러스가 되냐 하면, 네? 과학. 과학적 차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인간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생각과 의식의 과정까지 이 사람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시작하게 됐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생각이 어떻게 발전을 해서 오늘날의 이 문명,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으켰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더 정확하고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프로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 프로이트를 얘기하는 거, 기독교에서는 프로이트를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프로이트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론이라든지 뭐 그런 굉장히 세속화된 어떤 그런 기독교 사상들, 기독교 무브먼트들 그 대부분들이 이 프로이드. 여러분 한동안 교회에서 여러분 상담심리 대유행이었잖아요. 내적 치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안 하죠.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기회가 있으면. 그게 교회 뭐 상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설교도요. 설교법, 설교 구성, 설교 전달 이런 것들도 다 이 프로이드의 업적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써 부정 없어 보지 마 이러면서도 사실은 뒤에서는 자기가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이 프로이드를 우리가 생각을 논할 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프로이드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의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 인간 안에서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떻게 의식이 싹트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역학적 관계에 의해서 실현되는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이드는 참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64세가 되었을 때 이미 명성을 얻을 대로 얻고 세계적인 대학자가 추앙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학설을 틀렸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동기 이론은 아예 없애버리고 또 이 사람이 얘기한 불안 이론 수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려있는 학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트라우마 이런 용어들, 그죠?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문적이지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용어가 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것 가운데서 생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구조? 그 역학관계? 그거를 이 사람이 밝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얘기했던 영, 혼, 육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내면을 세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어요. 아시는 분들 많죠?
이게 뭐죠? 아이디가 아닙니다. 이드. 그 다음에 에고. 그 다음에 슈퍼 에고가 있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고, 이것은 여러분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칭이에요. 어떤 영역을 구분 짓는 것이지, 인간의 내면이 이렇게 완전히 뭐 세 가지 인격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에 앞서서 이 프로이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프로이트가 이런 인간의 어떤 생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획기적인 거의 혁명과도 가까운 어떤 이런 결과를, 이런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뭐든지 배경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재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프로이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뭐냐면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자, 프로이트가 오스트리아에 태어났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체코 땅입니다. 태어났는데 나이 3살 됐을 때 이 진화론이 세상에 발표가 됩니다.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근데 이 진화론이 여러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진짜 진화론 이후와 진화론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이 근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단순히 어떤 과학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철학과 과학, 또 그리고 역사, 인문학 모든 걸 총망라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요, 여러분 원전 읽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네. 단순히 과학적, 의학적 지식만 갖고는, 생물학적 지식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조물주, 창조주를 부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오히려 다윈은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는,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의 방법으로서 진화론의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조심스럽게.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진화론에 대한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예전엔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진화론을 인정하면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고 이거는 배교행위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진화론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뭐예요? 이 진화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스스럼없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왜 어떤 영향을 끼쳤냐, 그 당시 세상에,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 진화론 이전에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인간은 항상 뭐예요?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죠? 예외적인 존재였어요. 신의 창조물로서. 네? 그런데 찰스 다윈은요, 이 인간을 자연계의 극히 미세한 일부로 그냥 포함시켜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존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이 마침내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화론. 이 영향을 프로이드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스타프 페히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위대한 독일의 그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인간의 마음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심리학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가 살았던 시대에 생물학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생물학이. 특히 세균학. 여러분 잘 아시는 파스테르 아시죠? 파스테르 요구르트가 그 이름을 따온 거잖아요. 파스테르라든지 또 뭐 로버트 코우라는 그 학자. 그러니까 질병의 모든 원인은 세균이다. 세균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세균학을 발달시켜요. 옛날에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다치는 것이, 질병에 걸려서 막 죽어가고 이것이 뭐예요? 천벌받았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신비한 어떤 영적 세계의 어떤 결과인데, 그게 아니다. 이건 세균에 의한 거다. 곰팡이에 의한 거다. 그거를 이제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멘델이 완두콩을 관찰해가지고 유전학을 이제 출발시켰죠. 이러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프로이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그 당시에 여러분 무엇이 발견되죠? 이 프로이드가 태어난 살았던 그 시대에 어떤 발견, 물리학에서 엄청난 발견을 하죠. 아인슈타인 조금 뒤고, 50년 뒤고. 여러분, 우리가 물리학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물리학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것을 이제 독일의 위대한 물리학자인 헤르만 폰 헬름홀츠라고 하는 사람이, 발음하기도 어렵죠. 헬름홀츠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뭐죠? 이찬이 아버지 좀 얘기 좀 해봐. 네? 그치. 그러니까 그 암송한 거야.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 네, 원리가 뭐예요, 원리? 네. 그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치.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는 소멸돼,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변화되거나 전환되거나 치환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똑같은 형태로 그 에너지는 계속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는 영원하다? 그쵸? 영원한 게 진리죠? 에너지는 진리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에너지는 변형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의 체계 내부에서 어떤 부분의 에너지가 사라지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그 체계 내부의 다른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에너지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증기기관 하잖아요. 석탄을 떼어요. 그죠? 열 에너지잖아요. 그 뜨거운 물을 해서 물을 끓여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합니까? 석탄은 다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석탄의 그 에너지는 뭐예요? 증기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리고 증기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열차를 움직이게 하죠. 그죠? 그럼 그 에너지는, 증기 에너지는 뭐예요? 추진력. 그러니까 에너지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이 변환되는 거예요. 유지된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이걸 발견함으로 인해서 신물리학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이 물리학의 발전은 50년 만에 아인슈타인의 뭐예요? 상대성 이론까지 발전해요. 50년 만에. 놀라운 물리학의 발전 시대죠. 그 영향을요, 프로이트가 받아요. 프로이트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프로이트의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이 에르스트 비르케라고 하는 생리학 교수인데, 세계적인 생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몸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몸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아가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요, 모든 유기체는 화학과 물리학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모든 유기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죠?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것은 뭐로 바뀌어요? 소화가 돼서 영양소로 바뀌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발현이 되죠. 우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일을 하죠. 그죠? 그러면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그 에너지는 계속 가는 거죠. 결국 뭐냐? 인간도 뭐예요? 물리학 법칙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 프로이트는 거기서 인간의 심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깔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쉬워져요. 자, 여러분, 이 이드는 뭘까요? 이드. 저기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배우셨을 텐데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뭐 전문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드가 뭐죠? 이드는 본능에 가까운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본능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드는 뭐냐면 원초적인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체로서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로서 우리가 갖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원초적인 욕구. 그래서 이 이드가 따르는 원칙은 쾌락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이 이드는요, 전혀 자제심이 없어요. 도덕률 따위도 없어요. 네.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욕구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죠? 젖을 줄 때까지 계속 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일종의 반사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반사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이트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가진 유기체들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이 반사작용이라는 걸 해요. 이거 본능이라고 얘기를 해서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고통을 느끼죠?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 눈물로 인해서 이물질을 배출하죠. 코가 간질간질해요. 코 안에 뭐가 들어가? 점막을 자극하면 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재채기가 나오죠. 그것이 여러분이 내가 재채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눈물로써 이 이물질을 식혀서 내려야 되겠다, 그걸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반사적으로 이루어져요? 반사적으로 이루어지죠. 이것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반사작용이고, 이 반사작용은 뭐예요? 그러한 갈등, 그러한 긴장을 외부의 자극에 의한 또는 내부의 필요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이게 따르는 원칙은 쾌락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이드라는 것이 그냥 이런 반사작용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리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생각이라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원생 단세포들 이런 걸 보면 그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위험이 있으면 막 도망가고 꼬리를 자르고 하기도 하고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사작용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반사작용으로만 끝났을 텐데, 반사작용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이가 배고파서 운다고 해서
그 배고픔이 해결되나요?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8살 때였어요. 어떻게 해결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기가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 배고픔의 반사작용으로 아기의 위가 막 위축 운동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위축 운동이 배고픔 자체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주지 못합니까? 못해요. 부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근데 부모가 먹여줘도요, 부모가 아무리 세심한 배려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유아의 욕구를 미리 알아차려가지고 만족시키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를. 처음에 애들은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픔 막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부모가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죠? 시간을 탁 적어가지고, 그죠? 하루에 몇 번, 이 시간대만 먹을 걸 딱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 당장 필요한 필요는 해결되지만 어떻게 돼요? 새로운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긴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욕구가 해소되는 경험도 체험하지만 욕구가 해소되지 못한 욕구 불만도 좌절도 동시에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이들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기쁨, 만족. 그렇죠, 여러분? 그죠? 네? 어떤 성취감, 뭐 이런 걸 느끼겠죠?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슬픔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분노가 되는 거죠. 그러한 원초적인 그런 감정, 그런 심리적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아이는 이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울죠? 우는데, 배고파서 우는데, 엄마가 와서 이제 젖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젖을 먹으면서, 내가 울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는 뭐예요?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게 언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는 거로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떼쓰고 울고 막. 아무튼 울고 떼쓰면 해결돼. 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와서 막 이렇게 그냥 이뻐해주고 막,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재워주기도 하고, 뭐가 돼요?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욕구도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학습이 되니까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떨 때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울고 뗐으면 해결되는데 어떨 때는 울고 뗐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쵸? 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운다가 무조건 젖병 물리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정량을 매겨서 애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아이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울지도 않았는데 시간 됐다고 젖병을 물린단 말이에요. 그쵸? 뭔가 외부의 세계, 나의 욕구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어떤 그 세계를 의식하게 돼요. 거기서 뭐가 형성되느냐? 이 에고인 자아가 발달하게 돼요. 자아. 그러니까 이 자아는 뭐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때 그 자아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이 자아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 이 이드는요, 평생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이드가 있어요. 걔는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유리창을 보면 그냥 벽돌을 깨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어느 날 불쑥 올라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난 그런데. 연탄재 보면 요즘 없지만 옛날 연탄재 보면 남자애들 이상한 거 있잖아요. 발로 깨고 가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애들. 그럼 왜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충동. 그죠?
그리고 괜히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또 운전하는 사람도 어때요? 서로 양보 안 하면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막 흥분하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이드가 살아있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들은 살아있습니다. 평생 어린아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이 이드가 건전한 에고, 이 이드 위에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건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유전적으로. 네. 이건 우리 타고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배고픔의 욕구, 그 욕구를 느껴야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생존을 위한 모든 생명을 가진 유기체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특별함은 뭐냐?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에고, 자아를 형성시켜 나간다는 거죠. 왜? 효과적으로 이 이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이드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고 해서 남의 걸 뺏어 먹는다.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입니까? 배고픔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벌을 받죠. 이 이드는요, 자기가 자기 욕구에 충실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을 하는데 상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상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자아가 형성되고 자아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에고가 건전하게 성장을 하면, 형성되면 이 에고가 이들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이 에고가 이들을 통제해요. 그런데 거꾸로 경우도 많아요. 이 이드가 에고를 통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에고의 역할은 자, 이 이드와 그 다음에 세상, 세계, 외부 세계의 매개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얘는 무조건 이기적이에요. 채우려고 해요. 얘는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만 해요. 다른 거 생각 못 해요. 이드는. 그런데 이 세계는 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주관적이에요. 이건 객관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근데 이 세계는 객관이에요. 수많은 이드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수많은 개인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에고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자아가 건전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에고가 이들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욕구는 좀 늦춰요. 늦춰요. 배고파? 밥 달라고 막 울고불고 하지 마. 엄마가 지금 밥하고 있잖아. 네가 10분만 기다리면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 10분 동안 엄마 심부름을 한번 해봐. 그럼 엄마가 너에게 소시지를 구워줄지도 몰라. 이게 자아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이든 야 당장 가서 그냥 보쌈을 해서 데리고 와 살아. 근데 이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도소 가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여자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거 스토커 아니야? 이거 성범죄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에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저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봐. 보니까 저 여자는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한대. 그래? 그리고 꽃도 좋아한대. 그러면은 그 화원이 있는 그 레스토랑 저기 한남동 가니까 뭐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를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데이트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어. 그리고 그 여자에게 확신을 심어줘. 그리고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해. 그리고 결혼을 해. 그럼 합법적으로 데리고 살 수 있어. 이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에고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고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고가 크게 이제 건전하게 형성이 되고 성장을 발전하게 되면요, 이 에고가 이들을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형성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고는 이드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순한 욕구의 욕망의 덩어리였던 이 이드가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반사작용의 어떤 신경 체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어떤 메커니즘일 수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심리적인, 그러니까 그것이 충족됐을 때 만족함과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어떤 좌절감, 뭐 슬픔, 분노, 뭐 이런 어떤 그 감정을 느끼면서 거기서 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욕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에고가 형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드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자아가 형성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재밌는 게 있냐면요. 여러분, 이 이드는요,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젖을 먹여줬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상을 해요. 공상을 해요. 어떤 공상? 배고파서 막 울잖아요.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에 얘는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그게 뭐냐? 엄마의 젖이에요. 엄마의 젖. 그러니까 엄마의 젖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요. 엄마를 부르는 거죠. 젖 달라고. 예.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드는요, 이 공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난 슈퍼맨이다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그 아이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 에고는요, 에고도 공상을 해요. 근데 에고의 공상은 달라요. 에고는요, 현실과 상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고가 하는 상상은 어떤 상상이냐,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공부해서 패스해서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응? 그래서 그 변호사가 된 나의 그 멋진 모습 막 이런 상상을 해요. 근데 그 상상이 현실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다음에 하는 그 자아가 하는 게 뭐냐? 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자아가 하는 상상이에요. 근데 이드가 하는 상상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거야. 그 상상 자체가 즐거운 거야. 그리고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요,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뭐? 네? 아,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환상이 쉽게 갈 수 있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이제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게 많은데,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상상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날 흘겨봤어요. 응? 수요일 날에서 흘겨봤어. 간만에 왔는데 날 흘겨보고 있어. 제가 왜 나를 흘겨볼까? 설교가 너무 지루한가? 빨리 끝내라고 지금 나를 째째려보고 있나? 응? 그래, 평소에 제가 보면은 설교 듣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응? 제가 왜 저럴까? 나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있나? 그 선입견은 어디서 왔을까? 혹시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애한테 했나? 내 앞에서는 저렇게 웃고 계시지만 집에서는 내 흉을 보고 있나 보다. 자, 이드는 이런 상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이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적대감을 느껴요. 그래서 난 저 사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건 다 상상이잖아요.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날 쳐다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눈에 다락기가 나가지고, 예? 나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간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자아는 객관성이 있지만 이들은 주관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그 느낌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상상들을 한단 말이에요. 정서적인 상상도 하고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고 그것이 꼬리를 물고 가서 부모님한테까지 갔다가 다시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이것이 나의 상상에 의해서 나의 주관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이 에고라고 한다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끊어버리지만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적대감을 갖고 괘씸한 내가 다음에 설교를 더 오래 해야지 부모님에 대해서도 저 사람들 나한테 이중적으로 대하고 있어 이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거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드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일이 떠오를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드에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은 이 이드가 힘이 세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이드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 마블 만화에 보면은 뭐가 있죠? 초록색 괴물 누구예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헐크 있잖아요. 그 헐크가 바로 여러분 마블에 나온 영웅들은요 그 인문학적 사상과 이념의 그 뭐예요? 그것을 그 형상화 시킨 거예요. 이 두 얼굴 가진 사나이가 바로 이 이드예요, 여러분. 이 이드는 그만큼 힘이 세요. 통제가 안 돼요. 그걸 통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만화 주인공, 영화 주인공 어떻습니까? 항상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자기 갈등하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일하게 이 이드에 맞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에고란 말이에요. 이 에고가 더 커지고 더 힘이 세지고 더 그 어떤 그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사색의 과정이고 생각의 과정이고 의식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슈퍼에고, 이 슈퍼에고는 뭘까요? 슈퍼에고 하니까 뭔가 이 아주 센 에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슈퍼에고는 도덕률이에요. 도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이드가 쾌락의 원칙을 따른다면 에고는 현실의 원칙을 따라요. 현실 원칙. 그럼 슈퍼 에고는 이상 원칙입니다. 이상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야 그럼 못 써. 안 돼. 나빠. 이건 잘하는 거야.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 보상이 오거든요. 자기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 오고 징벌이 와요. 그래서 징벌이 오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상이 오는 것은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어떤 그런 선악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의 어떤 도덕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뿐만 아니에요. 또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관습, 또 어떤 그런 가치, 그런 이념들, 이런 것들이 이 슈퍼 에고를 형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화 보는 거 있잖아요. 디즈니 만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뭘 고민할 때 이쪽에 악마가 탁 나타나요. 야, 괜찮아. 네가 다 먹어. 네가 혼자 먹기에도 부족해. 괜찮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드예요. 이쪽에 천사가 나타나요. 뿅 하고 나타나서 야, 그러면 되냐? 응? 콩 하나라도 나눠 먹어야 해. 그게 가족이지. 그죠? 그게 뭐예요? 그 사이에 범민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에고. 에고는 또 이드와 슈퍼 에고 사이에서 또 조종자가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 또 외부 세계도 있죠.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고는요 뭐예요? 매개자요? 중재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드와 슈퍼 에고와 또 외부 세계 그 사이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생각이 탄생하는 그 하나의 역학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려면, 우리가 think 하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잘 하려면, 우리가 생각을 잘 해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워나가려면은, 그럼 뭘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어요? 뭘? 이걸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근데 이드라는 놈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그랬죠. 힘도 세죠. 아주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고요. 이 객관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이드가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또 이드가 에고를 가장할 때가 많아요. 이 이드가 슈퍼 에고를 가장할 때가 많아요. 왜? 자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에고가 그걸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 이드가 이제 속임수를 씁니다. 어떤 속임수를 쓰냐 하면요, 여러분, 퇴행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퇴행? 그러니까 이드는요, 어떨 때 자기의 욕구가 충족됐는지를 또 학습을 해요. 그리고 어떨 때 에고가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는데 협조했는지를 학습해요. 네. 이러니까 다중인격 같은데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막 힘들고 막 지쳐가지고 내가 막 슬플 때 우리는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본능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의기소침해 있을 때 막 주변 사람 너 왜 그래? 응? 너 응? 뭐 무슨 일이 있어? 내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학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일이 없어도요, 그걸 위장해요. 이들. 네. 막 내가 막 이제 집에 어린아이 학생이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방문 꽉 닫고 들어가. 응? 말도 안 해. 응? 그래, 부모님, 너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어. 아유, 공부하기 힘드는 모양이구나. 짜증을 벌컥벌컥 내. 그래, 공부하기 힘들지. 엄마가 뭐 맛있는 거 사줄까? 용돈 줄까? 막 이러면서 아이는 그걸 학습합니다. 그래서 용돈이 필요하거나 뭘 잘못했을 때 지가 더 짜증을 냅니다. 미안하다.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를 가서 출시켜서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반항이라고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막 말썽 피우고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말썽 피우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원인을 생각해요. 우리는 제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부모로부터 관심받고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그렇게 행동했을 때 부모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거든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퇴행적인 그런 강박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강박 행동. 그래서 어린아이가 다 컸는데 기저귀를 떼는데 오줌 싸는 경우도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동생한테 뺏긴 사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들은 그런데 능수능란하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돼서도. 예를 들어서, 응? 가만 보니까 이제 연인이 있는데, 저 남자가 처음에 이제 소개받고 사귈 때는 나한테 막 모든 걸 쏟았는데 요즘,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질투를 유발시킬까? 또 우리의 관계를 뭐 어떻게 새롭게 정립하는 무슨 이벤트를 만들까? 이런 건 뭐예요? 에고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계가 없어. 아예 그냥 무관심한 척하고 화가 난 척하고. 근데 그 화가 나기 위해서 화난 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드가 그런 척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말했죠. 이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한다고 했죠. 현실과 공상을 구분 못한다고 하죠. 처음에는 남자의 관심을, 애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화난 척을 했는데요. 나중에 진짜 화가 나요. 이게 이드예요. 복잡하죠, 여러분? 그죠? 네. 이게 인간의 내면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저는 프로이드의 위대함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걸 구분해가지고 이것을, 이 메커니즘을, 이 역학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가지고 왜 내가 이러는지, 어떤 것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지,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상대방을 어떻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 프로이드의 이 생각에 관련된 이 프로이드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가 좀 프로이드 책을 원전을 읽고 있는데 그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 제 자신을 많이 보게 됐어요. 아, 내 자아가 이야기하고 있고 내 자아가 생각하고 있고 내 자아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대부분이 다 이드였어. 이드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존재예요. 이드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이드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드만 갖고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자아와 초자아가, 에고와 슈퍼에고가 형성됐었겠어요? 이것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 이들을 따라갈 경우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이 에고를 형성하고 또 슈퍼에고를 형성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심리적인 진화론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의 과정도 결국 물리학적 법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보는 거죠. 제 자신을. 아, 이거는 뭔가. 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어저께도 차 운전하고 이제 급하게 어디 제가 또 물건을 갖다 줘야 될 때가 있는데 토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자전거를 타고 싶었는데 날은 흐리고 비도 오고 황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도 못 타고 직원들은 다 쉬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직접 차에다가 팥빙수 재료를 잔뜩 싣고 또 재료가 없어서 또 방산시장까지 사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한 반나절은 걸리겠구나 막 이런 생각에 막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좀 빨리 가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다가 차가 제가 이렇게 끼어드는데 옆차가 양보를 하나 확 갖다 대더라고요. 그럼 저를 째려봐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네. 이들은 또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화가 나는 거죠. 제 눈빛에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상대방의 고개를 쓱 돌리더라고요. 무서웠는지. 그럼 제가 속으로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네? 어쩌면 이드가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내가 살아있는 살아있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집사람이 왜 그까지 해가지고 흥분해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맞아. 이건 내 자아가 하는 행동이 아니야. 내 자아가 느끼는 정서가 아니야. 이거는 이드가 또 튀어나왔구나. 그걸 알고 그걸 잠재우는 거죠. 야 임마 가만히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내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에고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의 힘을 키운다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 이 에고를 키우는 거예요. 에고가 힘이 세지면요, 이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슈퍼에고가 이 세계의 중재자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큰 것이 우리가 생존해 나가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죠. 생각의 힘을 키운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나눌 때 이 육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 육은 이드가 되겠죠. 이 혼은 뭘까요? 에고죠. 그리고 이 영은 뭘까요? 슈퍼에고죠. 도덕력. 그러니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이건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프로이드는 발견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책에 보면. 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우리의 그 신앙 믿음의 선진들도
깊은 사색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영혼육이 또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또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그리스 철학에서도 영혼육 3분설, 인간의 3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수천 년 동안, 그죠?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이 문제에 매달려서 생각해온 결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땐 영혼육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교훈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프로이드의 이 발견을 통해서 이것을 재조명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 내면의 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드.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육적인 생각을 죽이고, 예. 영적인 생각, 이 영과 혼, 영적인 생각을 따르라.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발견한 것을 벌써 수천 년 전에, 그리고 또 그리스 철학자들은 기원 전에.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렇게 지식으로 시험 문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정보로 습득하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의 안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또 이것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게 하세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진정한 안이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딱 봤을 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화라도요, 분노라도 똑같은 분노가 아니에요. 예? 이 이드가 내는 분노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대가 어리거나 내 자식이면 매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해서 고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시켜야 돼요. 진정제를 놔야 돼요. 날뛰는 동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취총 팍 쏘잖아요. 거기다 대고 같이 맞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사고 나요. 네, 진정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에고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게 이드고요. 그 이드의 토대 위에 에고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위에 또 이 자아 위에 형성되는 것이 슈퍼 에고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에요.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드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울고, 떼쓰고 하던 그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에 성장해서 그 의식이 있고 자라나고, 그쵸? 그런 그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잘 다루냐, 이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거예요. 이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에고를 갖추는, 그게 성숙이라는 것이죠. 이 이드라는 놈이 참 재밌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정리하면 이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또 그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이미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프로이드를 통해서, 프로이드의 발견과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왜 육에 속한 생각을 버리고 영에 속한 생각을 따르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 육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왜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이 불완전한 욕구가 완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뭐냐?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이 육은 뭐예요? 우리의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죠? 이 소마가 바로 이 이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런 욕구들, 욕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말은요, 반대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뒤집으면 이 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육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 이 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 이 이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삶, 바로 이 삶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다른 주제로 인해서 또 우리가 생각을 이해하는 범주가 넓어지고 우리 또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으며 또 구원의 새로운 차원,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 구원의 또 다른 차원이 바로 이 육, 또 이 육을 뜻하는, 육이 상징하는 이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여러분들한테 선포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고,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생각의 방식을 따라서 저와 같은 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붙잡고